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대 강국의 하나인 러시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는 미국, 중국, 그리고 일본하고는 다르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그리 크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나머지 3대 강대국인 미국, 중국, 일본에 비해서는 러시아는 한반도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소 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여전히 그 한반도의 안보 정세에 그리고 남북한 통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어떤 길을 걸어왔으며 특히 푸틴 대통령이 집권한 2000년 이후 어떻게 역사적 발전을 해왔는지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이해관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러시아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현재 옛 소련 시절의 위상 회복에 골몰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절치부심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전 세계는 미국 주도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와 러시아 중심의 공산주의 체제로 양대분되었습니다. 그 한 축을 담당하던 러시아였습니다. 그야말로 냉전시대에는 미국과 러시아 양대 강국이 각축하는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냉전 시기에 소련의 위상과는 많이 떨어져 있지만 아직까지도 러시아는 국제 무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또 행사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회복하기 어렵겠지만 상당한 정도로 그러한 시절을 그리워하며 옛 소련 시절로 돌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러시아가 있게 된 원형인 러시아 제국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 러시아 제국은 대규모 영토 확장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내내 남하 정책을 정했는데 이 당시는 얼지 않는 항구, 부동항 확보를 목적으로 했습니다. 러시아는 그 북반부에 상당한 높은 위도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겨울철에는 항구가 얼어서 배를 제대로 운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물동량을 수송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는 얼지 않는 항구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했습니다. 이런 러시아의 남하 정책은 그 당시 전 세계 패권을 쥐고 있던 영국과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영국은 동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는 그 당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우리나라에도 그 당시는 조선시대였죠. 우리나라에도까지 와서 거문도를 점령했습니다. 그것은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 러시아는 1917년도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켜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거쳐서는 독일을 패전시키는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 당시는 미국과 연합국을 형성했었죠. 하지만 이러한 미국과의 연합전선도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소련은 미국하고 냉전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초에 냉전이 끝날 때까지 명실상부한 냉전 시대의 양대 축을 구성하는 한 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1900년 12월 초에 소련이 붕괴되어 러시아가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러한 시대를 겪고 나서 푸틴 대통령의 현 러시아는 강력한 대륙 세력으로 부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14년도에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야기했습니다. 러시아와 한반도 역사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는 일본과의 전쟁에 패배하여 한반도의 지배권은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 1904년도, 1905년도 상황이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종결 과정에서 남북이 분단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얄타 체제죠. 소련이 북한 지역을 점령하고 남한 지역은 미군이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38도선을 경계로 남북이 분단된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6.25 전쟁 때는 소련이 북한의 남침을 배후에서 지원했습니다. 소련 스탈린이 김일성의 남침 계획을 승인했죠. 그리고 탱커 이런 것도 많이 보내줬죠. 군사장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중반부터는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과 보조를 맞추면서 한 발짝 뒤에서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중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러시아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한 발짝 앞서가고 중국이 러시아와 보조를 맞추는 형국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러시아가 옛 소련 시절의 위상을 상실한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1년도에는 옐친이 초대 러시아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옐친 우리 잘 알죠? 옐친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시장 자본주의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빈곤과 만성적 재정적자 상황에서 체제 전환 과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신흥재벌인 올리가르의 세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 전국이 혼미상을 거듭했습니다. 뜻대로 안 됐다는 것이죠. 러시아의 제도나 구조는 시장 자본주의 개혁을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그런 상황도 아니었는데 옐친 대통령이 밀어붙인 것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몫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국민들이 많은 경제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경제가 나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정치적으로 혼란하니까요. 러시아의 외교적 위상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는 과거에 그야말로 영광은 잊어버리고 종이 호랑이로 전락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 결과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가 공고화가 됐습니다. 이 당시는 중국이 러시아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국력이 커지지 않았을 상황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미국 단독의 국제 체제가 형성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야흐로 미국 중심의 세계가 만들어진 것이죠. 이러한 큰 이렇게 혼란을 1990년대에 러시아가 겪었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경제는 거의 이렇게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었고 있지 않습니까? 물가는 비싸지, 그리고 생필품은 제대로 생산도 안 되고 상당히 러시아 국민들이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군사력도 예전 같지 않고 외교적 힘도 많이 영향력도 소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국민들이 이 당시를 생각하면 상당히 고통스러웠겠죠. 2000년대 들어서서 푸틴 대통령이 집권하여 권위주의적 경제발전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국민들이 이렇게 푸틴 대통령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이 1990년대의 그런 이렇게 스탈린 아픔, 그 기억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경제발전 정책을 추진하니까 국민들이 상당히 이렇게 지지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배경이 여기에 1990년대 러시아의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푸틴 대통령은 이 당시로 우리 식으로 말하면 개발 독재라고 그럴까요? 압축적 경제 성장을 추진했죠. 그러면서 이제 국내 반대파들도 제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 자유도 허락하지 않고 권위주의적 경제발전 정책을 추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강력히 지지한 배경에는 이런 식으로 1990년대에 스탈린 아픈 기억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옐친 대통령이죠. 상당히 술을 좋아해가지고 얼굴이 붉어스름합니다. 코도 그립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한 야망은 있었지만 시장 자본주의 체제로 개혁은 성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 1990년대 러시아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축소 포위 실태를 보면 오늘의 러시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냉전 시기 나토 병력과 상트페테르부르크 간 거리가 1600km였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나토 유럽 국가들하고 이렇게 대치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동구 공산권 국가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자기들 CIS 위성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이런 데도 있었고 있잖아요. 주위를 이렇게 이 나라들이 이렇게 감싸고 있었죠. 그러니까 유럽하고 이렇게 러시아하고 대치하는 그 거리가 1600km입니다. 그러니까 국경 안전에 대해서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었죠. 근데 발트해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하면서 그 거리가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2004년 3월 사항인데요. 발트해 국가들이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이런 국가들입니다. 이런 국가들이 나토 가입하니까 결국 이들 국가들은 그 러시아하고 이렇게 인접해 있죠. 국경이요. 그러니까 거리가 160km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서방 진영으로 이렇게 기울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상당히 이렇게 러시아 남서쪽에 위치한 요지죠. 요지인데 상당히 군사적으로 이렇게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러시아가 이쪽 통해 가지고 흑해에 대해서 진출합니다. 그러니까 흑해에 대한 러시아의 지배적 지위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그쪽에 일부 지역에 크림 반도가 있지 않습니까? 남쪽에 그쪽을 러시아가 격군 합병을 시켰죠. 그것이 이제
위에서 언급한 우크라이나 사태입니다. 2014년도 상황이죠. 이렇게 러시아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발트해 3국이 독립했습니다. 1990년인데요. 발트해에 대한 접근도 제한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전하고 다르게 된 거죠.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등도 독립했습니다. 카스피해하고 중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도 이들 국가의 독립으로 심각하게 손상됐습니다. 그야말로 이쪽 러시아의 그 서쪽, 남쪽 있지 않습니까? 이쪽이 다 이렇게 포위됐다고 볼 수가 있죠. 러시아의 주변국 지도입니다. 이 러시아죠. 광대한 영토죠. 그야말로 세계 제1위의 그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에 흑해죠. 흑해. 자, 발트해입니다. 발트해. 여기 흑해고요. 여기가 발트해고 여기가 카스피해입니다. 이쪽 지역 나라들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네요. 여기 이 나라들이 이제 독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도 친서방 진영으로 이제 기울어졌고 이제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러시아는 이쪽 지역이 다 이렇게 포위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축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향력이 축소되고 심지어는 포위됐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나갈 곳은 이쪽밖에 없죠. 북극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쪽에 동해 쪽으로 태평양 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베링해 이쪽인데 이쪽은 러시아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죠.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로 이쪽에 유럽 지역으로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러시아가 축소 포위된 실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선택지는 무엇인지 브레젠스키라고 유명한 이렇게 국제 정치학자 겸 이렇게 카터 행정부 시절에 국가안보보좌관을 역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진단한 것입니다. 러시아의 선택지는 첫째, 미국과 성숙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다. 옐친이 이렇게 했죠. 친미 노선을 이렇게 채택했죠. 그런데 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환상이 이미 밝혀졌죠. 미국은 러시아와 이제 세계적 권력을 나눠 가질 의향이 전혀 없었죠. 러시아는 옛날에 소련이 아니었었죠. 너무 종려호랑이로 전락했는데 세계 패권을 미국이 이런 러시아하고 나눠 가질 리가 없겠죠. 바보가 아닌 이상 있지 않습니까? 둘째 러시아의 옵션은 뭡니까? 선택지는 인접국 우선 정책입니다. 1990년대 중반에 이런 정책을 취했는데요. 독립국가 연합 국가들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하고 관계를 갖다 이렇게 강화하겠다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정책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러시아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독립국가 연합 국가들,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러시아하고 관계를 강화하는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리가 없죠. 세 번째 선택지는 무엇이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셋째는 러시아 주도로 유라시아 반미 동맹을 결성하는 것입니다. 말은 좋죠. 미국에 대항하지 않습니까? 동맹을 결성하는 것인데 러시아가 주도 국가가 된다는 것이죠. 전술적 차원에서는 구사 가능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반미 동맹 구축은 어렵습니다. 이 당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려고 하는 나라들이 어느 나라가 있겠습니까?
다 미국하고 사이좋게 지내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확보하려고 그런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화되기 어렵겠죠. 넷째가 범대서양적 유럽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나토가 그 당시 자꾸 동쪽으로 이렇게 영토를 확장했죠. 뭐 폴란드나 체코, 슬로바키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들이 나토에 가입하니까요. 그런 나토의 동진으로 확대된 범대서양적 유럽과 건설적 관계를 맺으라는 주문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인정하고 이제 이런 유럽 국가들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그에 기반해서 건설적 관계를 구축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런 자기들의 그 영향력이 특히 동구 공산권, 과거 동구 공산권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약화된 것에 대해서 미련을 떨쳐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을 인정하고 그에 대해서 이들 국가들이 폴란드나 아까 얘기했던 체코 이런 나라들이 나토에 가입하는 것 그리고 서유럽 국가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브레진스키 이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넷째 방안이 러시아를 제국으로 만들어주지 못해도 대내 개혁과 근대화의 기회를 극대화하는 가장 바람직하고 유일한 옵션이다. 이게 러시아의 현실적 선택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진단을 내렸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받아들일 리가 없겠죠. 이런 넷째 선택을요. 그래도 과거에 자기들이 미국과 자웅을 겨루면서 냉전시대의 한 축을 형성했던 국가인데 이렇게 쪼그라든 있지 않습니까? 축소되고 약화된 그런 지위를 받아들이라는 것은 상당히 러시아로서는 모욕적이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하에 강력한 지도자 푸틴이 등장합니다. 푸틴 스트롱맨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러시아 강대국주의를 표방했습니다. 푸틴은 제국적 전통과 연계된 노선을 고수했습니다. 브레진스키는 러시아의 이제 과거 영광, 과거 소련 시절의 그런 위상을 갖다 더 이상 연연해하지 말고 단절해라. 과거를 잊어버리고 이제 바뀐 현실에 맞게 이렇게 러시아의 위상이나 지위를 갖고 그에 따라 역할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러시아 국민들이나 러시아 지도자는 이런 권고를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푸틴은 이전의 수능적인 친서방 기조에서 벗어나서 존재감 드러내는 강대국으로 복귀를 추진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일어난 게 2014년도 우크라이나 사태고 그리고 시리아 내전에 러시아가 개입한 것 그리고 이란 핵 협상에도 러시아가 참가한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하지 않았죠. 특히 옐친 대통령 같은 경우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미국하고 잘 지내려고 했죠. 근데 푸틴은 정책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러시아가 시리아 지역을 공습했습니다. 직접 전투기를 파견해가지고 공습해가지고 이렇게 러시아 국민들 시리아 국민들을 살상하기까지도 했죠. 물론 이쪽에 바다에는 군함도 파견했고요. 러시아는 시리아 알 아사드 정권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등장한 배경을 보겠습니다. 푸틴은 기본적으로 이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냉전 종식 기후 러시아가 서구로부터 2등 국가의 대우를 받았다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은 푸틴이 2005년 4월 의회 연설에서 소련 붕괴는
20세기 지정학적 재앙이라고 언급한 데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붕괴됐으면 안 되었는데 붕괴되었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이렇게 회한적 시각을 이렇게 가지고 있죠. 푸틴은 기본적으로 유라시아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냉소적이고 계산적인 현실주의 국제정치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푸틴은 기본적으로 옐친의 친서방 정책은 경제적 대혼란뿐 아니라 러시아 정교가 서구 문화에 오염되는 결과를 자초했다고 인식합니다. 러시아 정교는 러시아의 국교죠. 푸틴은 기본적으로 애국주의, 가족 중시, 동성애 금지, 이런 것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하에서 이제 푸틴과 같은 러시아 강대국주의를 갖다 꿈꾸는, 그리고 거기에 주력하는 지도자가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야말로 시대가 영웅을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러시아가 다시 부상하는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푸틴은 권력 공고화를 통해 정치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중앙정부의 통제권을 강화하고요, 신흥 재벌인 올리가르의 세력을 급격히 약화시켰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강력한 이렇게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정권을 장악했었지 않습니까? 통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각 지방정부가 이렇게 자율적으로 움직이도록 내버려두면 혼란만 더욱더 초래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또 러시아가 그래서 특히 소련 시절에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에 대해서 러시아 여론도 호의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신흥 재벌, 올리가르의 세력들, 이 사람들이 상당히 행포가 심했죠. 국유재산을 갖다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이렇게 큰 이익을 봤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런 부를 바탕으로 정치를 좌지우지하니까 안 되겠죠. 이런 사람들 축출해야 되겠죠. 힘을 약화시켰습니다. 더 이상 행포를 부릴 수 없게 만들었죠. 그리고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제도 회복됐습니다. 에너지 가격,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게 뭐죠? 원유하고 천연가스입니다. 가격이 올라가니까 경제도 나아졌죠. 러시아 경제는 이렇게 원유하고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합니다.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등락함에 따라서 러시아 경제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특히 푸틴이 집권한 2000년 이후 연 7% 내외의 경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그 바탕이 무엇입니까? 2003년부터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데 크게 힘입었습니다. 좋아하겠죠. 러시아 국민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제가 과거 어려웠다가 좋아지니까요. 푸틴은 그럼 어떡합니까? 이렇게 경제가 좋아지니까 불을 바탕으로 지역 강대국, 세계 패권국은 아니고 지역 강대국을 지향하며 전방위 정상 외교와 실용 외교를 적극 전개해 나갔습니다. 이것이 이제 러시아가 재부상한 배경입니다. 이 일환으로 CIS 국가들, 독립국가 연합들이죠. 국가들하고 협력도 강화하고 인도 및 중국하고는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7월에는 북한도 방문했습니다. 그야말로 외교적 영향력 확대를 추구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러시아가 다시 부상한 배경을 갖다
외부적 요인 그리고 내부적 요인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외부적 요인은 이 당시 이제 미국이 이라크전을 이렇게 일으켰습니다. 근데 실패했죠, 결국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부 중동 친미 국가들까지도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우호적 입장으로 전환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상당히 이렇게 반사적 이익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미국의 대중동 정책 실패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푸틴 개인의 리더십 또 이렇게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푸틴은 기본적으로 서구에 대해서 좀 반발을 갖고 있습니다. 반서구적 시각을 갖고 있죠. 그리고 권위주의적입니다. 플러스 러시아인들이 내면화한 강대국주의. 러시아 사람들은 그렇죠. 자기들은 이제 과거 소련 시절의 영광을 갖다 아직도 내리에 기억하고 있죠. DNA가 기억하고 있고 말입니다. 자기들은 2차 대전에 이긴 국가다. 전성국이다. 그리고 러시아 정교의 수호자다. 그리고 지구 육지 면적의 8분의 1을 차지하는 대국이다. 그렇죠. 세계에서 제일 큰 영토를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런 게 이제 맞물려 가지고 푸틴 개인의 리더십하고 러시아 국민들의 정서 그런 게 맞물려 가지고 그 외부적 요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합해서 이렇게 러시아가 재부상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틴은 이렇게 러시아 재부상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그러니까 푸틴이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어떤 사람이 나서더라도 푸틴과 같은 그런 이렇게 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2의 제3의 푸틴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게 시대 요구사항이니까 있지 않습니까? 꼭 푸틴이 나와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이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푸틴을 악마화하는 것은 서구가 러시아에 대한 정책이 없음을 변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누구라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러시아의 지도자가 되더라도 푸틴과 같은 정책을 갖다 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러니까 푸틴을 악마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서구 국가들이 미국이 제대로 러시아에 대한 정책을 펼치지 않은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은 진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푸틴 개인 탓으로 돌리는 것은 러시아 강대국주의의 깊은 역사적 뿌리에 대한 이해 없이 내려진 잘못된 진단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에게 제국으로서의 정체성을 잊고 축소된 지정학적 영향력을 받아들이라는 브레진스키의 제안은 처음부터 무리했었다. 받아들일 리가 없다는 거죠. 러시아 국민들이, 러시아 지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과거 무려 45년 정도 미국하고 세계 패권을 반분한 국가인데 그런 제국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너네들의 힘이 줄어들었으니까 약화됐으니까 그 현실을 그대로 수용하라.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일환으로 나타난 게 뭡니까? 이제 러시아가 힘이 세지니까 경제력도 좀 어느 정도 회복되고 그러니까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죠. 우크라이나 사태입니다. 2014년도에 일어난 사태인데 2012년도입니다. 발단은 2012년도부터입니다. (2012년도에) 이제 친러 성향의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진행 중이던 EU와의 포괄적인 자유무역 협정 협상을 전격 중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반발할 수밖에 없죠. 물론 이렇게 중단한 배경은 러시아가 뒤에서 이렇게
강력한 해유책을 실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한테 150억 달러를 지원해주겠다. 그리고 천연가스 공급 가격을 30% 할인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해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의 포괄적인 그 자유무역 협상을 그만두면 이런 식으로 보상해 줄 테니까 그만두라. 이런 식으로 그 해유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친서방 성향의 야당 세력이 반발할 수밖에 없죠.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야당 세력이 정권을 장악했어요.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친러 세력들이, 우크라이나의 친러 세력들이 크림 공화국에서 러시아군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주요 시설을 장악했어요. 크림 공화국은 우크라이나의 남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요충지죠. 2013년도에 주민투표로 이렇게 크림 공화국은 러시아로의 합병을 지지했습니다. 푸틴이 크림 합병 조약을 체결했죠. 사태가 이걸로 일단 일단락되었습니다. 근데 해결될 수는 없죠. 러시아, 특히 러시아가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이쪽은 지금도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군사적으로 반군들 있지 않습니까? 이쪽 지역에 있는 반군들을 지원해주고 있죠. 이 사태를 보고 다시 냉전이 도래한 것이 아닌가 이런 그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그런 새로운 냉전이 도래된 것 아닌가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과연 그럴까? 그 문제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지정학적 경쟁의 중심이 된 이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제 뭐 특히 미국 그리고 유럽 국가를 한 축으로 그리고 러시아를 한 축으로 하는 이렇게 경쟁의 중심 국가로 된 이유를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기본적으로 역사 문화적 배경을 보면 상당히 이렇게 러시아하고 이제 관련이 깊습니다. 특히 최초 러시아 국가인 키예프 공국과 러시아 정교의 탄생지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러시아가 뭐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죠. 우크라이나 동쪽 지역은 친러 성향이 강합니다. 러시아인들이 많이 이주해 살고 있죠. 이쪽은 지금 반군들이 우크라이나 그 정부군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지원을 받고 있고요. 특히 남쪽에 위치한 전략력 중지인 크림 공화국 있지 않습니까? 이쪽은 원래 러시아 영토였어요. 그리고 러시아계 주민들이 더 많습니다. 58%였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에게는 24%밖에 안 되는데요. 1954년도에 우크라이나로 소속이 변경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러시아 땅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가 이제 저 흑해함대 주둔지입니다. 군사적으로 요충지입니다. 과거에도 이제 크림 전쟁이 일어났었죠. 나이팅게일이 그 활약한 무대가 이 크림 반도입니다. 그리고 전략적 가치가 높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기본적으로 그 정치 안보적 이익을 보장하는 완충지대입니다. 러시아하고 그쪽에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말입니다. 크림반도에는 흑해함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흑해함대는 지중해, 대서양, 인도양 접근을 보장해주는 중요한 군항입니다. 이런 중요한 지역이니까 러시아가 이렇게 뭐 우크라이나 자체가 친서방 국가로 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영향력을 갖다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력할 수밖에 없죠. 우크라이나 내전 모습입니다. 시가전이 지금도 간혹 발생하고 있죠. 특히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말입니다. 신냉전 도래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렇게 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미국하고 러시아 간 대결 구도가 냉전으로 불릴 만큼 그렇게 격렬한 수준은 아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냉전이 도래하기는 미국하고 러시아 간 국력 격차가 너무 크다. 그렇죠. 미국 간 대결 구도는 그렇게 격렬하지도 않습니다. 뭐 우크라이나가 중요한 지역이지만 뭐 그렇게 미국의 국익에 아주 뭐 결정적, 사활적 그런 이익이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 미국이 워낙 크죠. 지금 러시아에 비해서 있지 않습니까? 경제력, 군사력 뭐 면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예전같이 미국한테 도전하기는 어렵습니다. 싸움도 뭐 비슷한 국력이 비슷한 국가들끼리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면 싸움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는 아직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력이 회복됐다고 그러지만 단지 지역 강국일 뿐입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대결 전에 중국이나 인도 등 여타 강대국들을 끌어들일 힘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중국하고 인도하고 러시아하고 같이 연합해가지고 미국에 대결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싸우면 될 것 같지만 이렇게 같이 묶을 수는 없겠죠. 러시아가 그런 힘도 없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렇게 의도 없겠죠. 중국이나 인도가 다를 리도 만무하고요. 그리고 미국도 기본적으로 러시아하고 과도하게 대립하는 것은 회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핵 문제, 시리아 문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해결하려고 그러면 러시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러시아가 뭐 이렇게 비토권 행사하면 안 되겠죠. 어깃장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 문제는 해결되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자꾸 힘이 커지고 있는 중국 견제에도 러시아를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러시아가 상당히 뭐 이렇게 유용한 카드로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도 뭐 지금은 뭐 전략적 뭐 협력 관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뭐 상충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미국이 러시아 정책을 어떻게 펴왔는지 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도 러시아 정책이 상당히 중요하죠. 뭐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중국에 대한 정책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러시아에 대한 정책도 이제 상당한 이렇게 중요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포섭과 통제 정책을 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 말입니다. 기존은 보면 러시아가 가급적 민주화되고 서구화되도록 포섭해 나가면서 너무 강한 국가가 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이 미국의 대러시아 정책의 기조입니다. 그러니까 민주화되고 서구화되고 그러니까 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있지 않습니까? 그 이론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너무 강한 국가가 되면 또 과거와 같이 냉전시대와 같이 미국에 도전하면 안 되니까 좀 눌러야 되겠다는 것이죠. 적절하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미국이 대러 정책을 펴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냉전이 끝난 이후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위상과 성격을 가진 나라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도 뭐 그렇죠. 자기들은 이렇게 과거와 같은 그런 소련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려고 그러겠죠. 근데 미국하고 EU 그 서유럽 국가들이 그런 거 수용할 수가 없겠죠. 자기들한테 상당히 위협적이 되겠죠. 만약에 러시아가 소련 시절의 그런 위상을 회복하게 되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 간에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양측 간의 전략적 모색과 경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당히 뭐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죠. 러시아의 입장이 다를 거고 그에 대항하는 미국과 EU의 입장도 다를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과거에 뭐 소련 시대 위상 정도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그에 뭐 버금가는 위상을 회복하고 싶어 하겠죠. 근데 미국하고 서유럽 국가들은 이러한 러시아를 뭐 그냥 보고는 있을 수 없겠죠. 또 그런 것은 다시 또 그 재현되는 것을 원하지도 않겠죠. 억누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같은 러시아 강대국주의, 뭐랄까, 옛 소련 시절의 그 위상 회복에 주력하고 있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대단하죠. 강한 사람입니다. 스트롱맨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벌써 대통령을 4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거의 뭐 장기 집권하려고 지금 또 이렇게 지난 3월 10일에는 헌법 개정안도 발의를 했어요. 만약에 그 헌법이 통과되면 푸틴은 무려 2036년까지 집권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6년간 뭐 사실상 집권한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대단하죠. 한 사람이 36년간 집권한다는 것은. 이런 상황은 거의 뭐 왕조 시대 빼놓고는 있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현대 시대의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확률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푸틴의 나이겠죠. 나이가 이제 그때 되면 너무 많이 들으니까 노쇠화되니까 과연 그런 국정을 감당할 능력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것입니다. 그것만 나이만 건강만 뒷받침된다 그러면 2036년까지도 집권하려고 이렇게 푸틴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구체적인 성장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은 1952년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소시민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났어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합니까? 68세 정도, 68세네요. 68세. 아직 그래도 뭐 젊다고 볼 수가 있네요. 저 트럼프에 비해서는 있지 않습니까? 소년 시절에서는 남을 배려하는 모습이 강했지만 승부욕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초등학교 시절 소년단 회장을 맡았어요. 상당히 카리스마가 있고 리더십도 있다고 볼 수가 있죠. 학력 및 경력을 보겠습니다. 1975년도에 레닌그라드 국립대학교 법대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소련의 정보기관인 KGB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평판을 보면 위험 불감증 인물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갖다 별로 겁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좋게 말하면 용감하고 나쁘게 말하면 겁이 없다고 할 수가 있는가요? 청소년 시절의 푸틴 모습입니다. 지금도 얼굴이 좀 남아있죠. 머리가 많이 빠졌네요. 현재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좀 수시로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스트롱맨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강한 지도자라는 이미지,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막, 사냥도 하고요. 그리고 뭐 잠수함 타고 이렇게 직접 내려가기도 하고 전투기도 타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강한 면모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죠. 레슬링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러시아 국민들은
이런 지도자의 모습에 환호한다고 그럽니다. 특히 이렇게 지도자가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막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푸틴은 뭐 프라이팬 이런 것도 막 이렇게 이렇게 우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도 보여줄 적도 있습니다. 좀 우리 정서로는 이해하기 힘들죠. 1985년 동독의 드레스덴 지부에 파견됐습니다. KGB 지부죠. 그러니까 독일에도 푸틴은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하고 통역 없이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통하겠죠. 이게 메르켈 총리도 동독 출신이지 않습니까? 공산 국가의 경험을 가지고 있죠. 승승장구했습니다. 레닌시 제1부시장, 그리고 대통령 행정실, 크레물린이죠. 총무부실장, 그리고 연방보안국 국장, FSB, 이건 미국의 FBI하고 비슷한 그런 정보기관입니다. 그리고 총리,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99년도 이렇게 맡았어요. 그리고 2000년도에서는 옐친에 이어가지고 제2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이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2020년이죠. 중간에 뭐 이렇게 4년 정도 이렇게 메드베데프 이분한테 뭐 대통령 자리를 갖다 이렇게 넘겨준 그 기간만 빼놓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으로 계속 재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단하죠. 그 당시도 뭐 중간에 이렇게 메드베데프 대통령한테 자기 대통령 자리를 줬을 때도 푸틴은 총리로서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실권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자기가 무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이제 2000년까지 사실상의 대통령으로 뭐 정권을 행사해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도 이제 16년 더 될 수 있다는 것이죠. 36년까지 있지 않습니까? 성격을 보겠습니다. 말수가 적고 우정과 신뢰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뭐든지 해내고야만한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승부욕이 강하죠. 한번 결심하면 실천합니다. 그리고 배신하거나 비겁하게 굴면 용서하지 못하는 성격이라고 합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도 하는 그런 기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냉혹한 지도자라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푸틴은. 이 그림은 이 사진은 영국 망명한 전 러시아 스파이를 갖다 독극물로 피습한 모습입니다. 독극물로 공격한 모습이죠. 이 사람이 이제 전 러시아 스파이고, 이 독극물 공격 배후에 러시아 정보기관이 있고, 그 배우는 푸틴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기를 반대하는 그런 정적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신자들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이렇게 응징하고 보복한다는 거죠. 푸틴의 암묵적 지시가 있을 수가 있겠죠. 푸틴이 대통령 취임 당시 러시아 상황을 보겠습니다. 소련 붕괴 후 10년 동안, 소련이 91년도 12월 달에 붕괴됐죠. 10년 동안 과도기적 체제이행기라는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극심하게 표류하던 시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90년대는 참 혼란의 시기죠. 러시아로서는 참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푸틴이 대통령으로 이렇게 등장하게 된 것이죠. 등장하게 돼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 국가 목표를 선포했습니다. 2000년도 7월달에 러시아 의회에 보낸 연례 교서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푸틴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수직적 집행체제 확립을 바탕으로 한 강력하고 효율적인 국가를 건설하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국가, 수직적 집행체제. 자기가 그러니까 정권을 장악하고 강력하게 통제하겠다는 것이죠. 일사불란하게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국가는 어떤 국가입니까? 강력한 중앙정부를 복원하고, 이전에 90년대 있지 않습니까? 혼란스러운 정부, 그리고 힘이 없는 정부가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겠다. 소련 시절은 물론 제정 러시아 시절과 같은 강력하고 영광스러운 러시아 재건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것이 이제 푸틴이 내세운 강력하고 효율적인 국가의 골자입니다. 푸틴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늘날 푸틴은 자신의 통치 꿈을 어느 정도 실현했다고 이렇게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전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과거 소련 시대와 같은 그런 위상은 아니지만 상당히 이렇게 러시아의 경제력 그리고 군사력도 회복시켰죠. 많이. 외교력도 마찬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 무대에서도 푸틴은 21세기 짜르 또는 제2의 표트로 대제, 러시아가 이렇게 숭상하는 그 영웅이죠. 표트로 대제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이죠. 짜르가 뭡니까? 러시아 황제죠. 표트로 대제는 뭐한 사람입니까? 절대주의 국가를 확립한 황제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근대화에 큰 역할을 한 문명화시킨, 그야말로 러시아를 문명화시킨 그 황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는 2024년 이후에도 대선 출마 의향이 있다고 푸틴은 표명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올해 지난 3월 달이거든요. 3월 10일인데 그렇게 되면 이론상으로는 2036년까지 장기 집권이 가능합니다. 러시아는 지금 그 대통령 임기가 6년이거든요. 두 번 더 하게 되면 있지 않습니까? 36년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도 크게 이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의회도 있지 않습니까? 푸틴 세력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푸틴 정권이 걸어온 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푸틴 정권 1기, 2기 이렇게 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기. 푸틴 정권 1기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를 이렇게 잡습니다. 2000년에 푸틴이 이제 옐친에 이어가지고 2대 대통령으로 선출됐죠. 이 당시 이제 푸틴이 전개한 대내 정책을 보겠습니다. 올리가르이, 이 세력들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올리가르이가 뭡니까? 러시아의 그 체제를 갖다 공산주의 체제에서 이렇게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경 유착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세력들입니다. 올리가르이 이 사람들 위세가 대단했죠. 자기들이 이제 국유재산을 갖다 이렇게 불화받아 가지고 이렇게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러시아 전국을 좌지우지시켰죠. 그리고 권위주의적 국가주도 발전 방식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분야는 국가의 강력한 통제하에 두었어요.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분야를 장악하지 않으면 경제가 제대로 장악할 수 없는 것이죠. 특히 원유하고 천연가스 있지 않습니까? 이걸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갖다 국가에서 강력하게 통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위주의적 국가주도 발전 방식. 그러니까 개발 독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압축 성장을 위한 개발 독재 있잖아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절 생각하면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올리가르이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힘이 크니까 이 사람들을 갖다 제압하지 않고는 정치를 제대로 펼 수가 없는, 정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겠죠. 약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통제를 했어요. 뭐 테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암살도 하고 수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도 좋았어요. 이 당시는 원유가 상승에 힘입어 경제가 호전됐어요. 2008년에는 뭐 몇 달 조금 힘들었어요. 전 세계적 금융 위기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미국의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있잖아요. 그리고 유가도 경제가 침체되니까 하락되니까 뭐 러시아는 특히 원유에 많이 의존한다고 그랬죠. 원유하고 천연가스. 경제가 침체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옛날 90년대 같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뭐 어느 정도 회복되니까 대외적으로도 이제 푸틴은 옛 소련의 위상 회복을 모색했습니다. 그 당시는 보면 9.11 테러가 2001년도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을 갖다 푸틴은 좀 이용하려고 했습니까? 이 당시는 뭐 미국이 정신이 없었죠. 테러를 맞아가지고 뉴욕 그 쌍둥이 빌딩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미국의 세계적 리더십을 인정하는 대신 미국은 구소련 지역에서 러시아의 패권적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미국에 제안했습니다. 구소련 지역이 어디입니까? 다 CIS 국가들이죠. 독립국가연합들, 뭐 몰도바, 뭐죠? 그런 거 조지아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당연히 거절할 수밖에 없죠. 러시아의 국력이 과거와 같지 않으니까요. 푸틴은 이 제안이 미국으로부터 거절당하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반대하던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연합을 시도했어요. 근데 프랑스하고 독일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우호적 국가들이죠. 러시아하고 손잡을 일가 만무하죠.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반대의 상황이 전개됐어요. 도리어 뭐 나토 있지 않습니까? 북대서양 조약기구죠. 나토가 동권으로 확장됐어요. 폴란드 하고 발트해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또 유럽연합에 가입했어요. 발트해 국가들이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이런 나라들이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조지아, 그루지아라고 우리 보통 그러죠. 와 같은 국가들이 민주주의 진영에 가담했어요. 상당히 이제 푸틴은 뭐 야망을 갖고 이렇게 뭐 외교력 확장을 추진했는데 뭐 상황은 거꾸로 들어갔죠. 의도되는 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외교정책 전환을 2004년경부터 시도했습니다. 경제가 안정을 되찾은 데 힘입어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무기로 옛 소련의 위상회복을 도모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경제가 기본적으로 뒷받침돼야지 외교력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죠. 2005년 푸틴은 공세 외교를 전개했어요. 특히 미국의 패권과 부시 대통령의 일방주의적 외교를 비판하며 다극 질서를 표방했어요. 그때 미국이 이렇게 수용하기는 어렵겠죠. 미국 세상인데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중국하고 연대를 강화할 수밖에 없어요. 1등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2등, 3등, 4등 국가들이 같이 뭉칠 수밖에 없죠. 상하이 협력기구를 통해서 수차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합동 군사훈련도 실시했습니다. 미국 견제의 목적이죠. 그리고 2008년에는 친서방 국가가 된 조지아하고도 전쟁을 했습니다. 그루지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면 있지 않습니까? 무력으로 이렇게 진압하겠다. 무력으로 있지 않습니까? 복속시키겠다. 이런 그런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푸틴 정권 2기가 2012년도에 이렇게 출범했습니다. 푸틴은 높은 지지율로 대통령에 재선출됐습니다. 대외전략 기조를 보면 이 당시 중국하고 협력하고
미국 견제 및 그리고 옛 소련의 위상 회복입니다. 중국하고 협력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세적 외교 정책을 전개했습니다. 더욱 민족주의적이고 애국주의적인 정책을 전개했습니다. 2014년도 보면은 크림반도, 아까 설명한 것이죠. 크림반도를 병합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친러시아 반군을 엄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2014년도 병합한 크림반도 모습입니다. 이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큰 지역이죠. 넓은 지역이죠. 광대한 영토죠. 밀 이런 거 잘 되죠. 그리고 자원도 많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죠. 이 아래쪽에 크림반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크림반도. 전략적 요충지대. 러시아가 여기 흑해 함대가 주둔하고 있죠. 이쪽 통해 가지고 흑해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지중해로도 나가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죠. 뺏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푸틴 정권 2기의 대외 정책을 보겠습니다. 1기의 대외 정책하고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기의 대외 정책을 실용주의적 모습을 띄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2기의 대외 정책은 러시아 제국을 꿈꾸는 이데올로기적 성격으로 변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바뀐 것이죠. 이 당시 1기 때만 해도 그렇게 러시아의 뭐라고 할까 힘이 그렇게 국력이 그렇게 컸다고 볼 수 없으니까 초창기 있으니까 그야말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2기에 접어들면서는 러시아가 드디어 이제 자기들의 그 의지를 발톱을 있지 않습니까? 드러냈다고 볼 수가 있죠. 러시아 제국을 꿈꾼다. 옛 소련 시절의 위상 회복을 모색한다는 그런 거죠. 이에 대해서 러시아 전문가 갈레오틴은 이런 식으로 평가했습니다. 푸틴 1기의 대외 정책은 국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면 적절히 서방 세계와 타협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푸틴 2기는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를 지키기 위해 국익의 손실도 감수하는 예외주의와 제국주의를 추구하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영역에서도 러시아 제국의 형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제 영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러시아 제국 성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성과는 별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어떤 행동을 취해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도 5월 달에는 벨라루시, 백러시아죠. 카자흐스탄과 함께 유라시아 경제연합 창설 조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큰 성과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하고의 연계 심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극동지역 개발을 중요한 국가 목표로 제시하고 이제 우리나라, 일본하고 이제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가시적 성과는 없죠. 푸틴 정권 3기 2018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6년간이죠. 2018년도 3월달에 이제 대선에서 약 77%의 높은 득표로 대통령에 당선됐어요. 푸틴이 참 인기 좋죠. 잘해왔다고 러시아 국민들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푸틴이 1기, 2기, 3기 까지 오면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장기 집권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압도적 승리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푸틴은 애국 마케팅이 러시아인들의 불안과 열망에 적중했기 때문에 이렇게 2018년도 대선에서도 큰 승리를 거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서방 국가들이 자국을 포위 봉쇄하여 고사시키려 한다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말라 죽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방어를 위해 푸틴은 전 국민적 단합을 호소하고
조국 수호의 유일한 지도자로서의 상징 조작을 통해 정치적 지지를 확보한 것이 이렇게 2018년 3월 대선에서 큰 승리를 거둔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푸틴이 잘해왔다고 지금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러시아 국민들이 평가한 것이 이렇게 표를 몰아준 이유겠죠. 러시아의 대국적 자존심을 푸틴이 회복시켜줬다는 것이죠. 정치 안정과 경제 회복의 자신감을 토대로 힘과 영향력의 외부 투사를 확대하고 군사력을 과시해 전통적 역사적 세력을 일부 복구하는 데 성공했다고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보면요. 미국이 미사일 방어망을 갖다 폴란드하고 체코에 배치시키는 계획을 갖다 러시아가 무산시켰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갖다 병합시켰고요. 그리고 시리아 아사드 정권도 러시아가 지원했습니다. 이것이 다 누구의 작품입니까? 푸틴의 작품이죠. 그러니까 러시아 국민들이 보니까 역할을 하니까 그리고 관철을 시키니까 푸틴에 대해서 응원하고 성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제에는 러시아인들의 과거 초강대국 영광에 대한 향수를 푸틴이 어느 정도 충족시켜줬다는 것이죠. 아, 옛날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기억을 갖고 있는데 푸틴이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런 러시아인들이 갖고 있는 과거의 영광에 대한 향수를 갖다 좀 충족시켜줬다는 것이죠. 인기가 좋은 것이죠.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이렇게 푸틴은 마치 제정 러시아 시대 때 황제와 같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취임식을 이렇게 하고 취임식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징 조작이죠. 이런 게 이미지 정치고 있지 않습니까? PI라고 그러죠. President Identity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정체성. 푸틴 정권 3기 출범 의미를 보겠습니다. 시장 민주주의의 러시아적 수용으로 유라시아적 정체성과 독자적인 국가발전 모델을 통해 글로벌 초강대국으로 자리 잡겠다는 푸틴주의가 지속해서 작동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푸틴주의는 무엇입니까? 권위주의적 국가주도 발전 방식, 개발 독재라고 이해하면 쉽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추구한 개발 독재 있지 않습니까? 강력한 리더십으로 국내 질서를 확립하고 경제를 성장시켜 대외적으로는 위대한 광대국 위상을 확보하는 대신 그 과정에서 자유, 정치적, 시민적 권리와 시장경제 원리는 당분간 유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게 푸틴주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적 안정 그리고 경제 성장을 시켜주고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과거 소련의 위상도 어느 정도 회복시켜 줄 테니까 그 대신에 정치적 자유나 있지 않습니까? 인권 이런 거 시장경제 원리 이런 것은 좀 제약을 하겠다. 이런 게 푸틴주의입니다. 우리도 과거 박정희 대통령 때 이런 비슷한 노선을 취했죠. 러시아 국민들도 이런 푸틴주의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렇게 우호적, 좀 긍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보면 썩은 독재라도 혼돈스러운 공포보다 낫다. 그러니까 과거 90년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재현되는 것을 더 이상 이제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혼란되고 경제는 침체되고 외교적인 힘도 없고 군사적으로도 침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러시아 국민들의 시각이요. 푸틴이 독재를 하더라도 그리고 조금 이렇게 부정부패하더라도 강력하게 통제해가지고 장악해서 좀
국내 정치 질서도 안정시키고 경제 성장시키고 그리고 외교적으로 이렇게 영향력을 확대하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좀 과도하게 푸틴 대통령한테 권한이 집중됐어요. 그리고 푸틴의 이 또 사인화됐다고 볼 수가 있죠. 개인의 권력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제도적 권력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통치체제와 사회 경제적 제도의 큰 변화 없이 서구와 대립하는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이 푸틴 정권 상위가 이렇게 예고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이제 미국하고 유럽 국가들하고 이런 푸틴하고 이제 대립하고 갈등하겠죠. 기본적으로 그게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이렇게 러시아는 이렇게 뭐 통치체제나 제도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죠.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워낙 그 개인에 너무 의존하는 체제라는 거죠. 마치 과거 뭐 이렇게 그런 강력한 지도자 체제하에 이렇게 그런 정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러시아하고 서유럽 국가, 미국하고 대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2018년 3월달에 푸틴의 연두 교서 내용을 보면 그 러시아의 그 속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경제 발전을 이룩해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이것이 급선무죠. 러시아 국민들이 또 제일 필요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사력 증강을 통해 군사 강국 면모를 과시하겠다. 경제, 군사 있지 않습니까? 경제 발전시키고 군사력 과시하겠다는 것이죠. 좋아하겠죠. 러시아 국민들이 이런 푸틴의 정책에 대해서. 근데 러시아가 직면한 대내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뭐 이전보다 90년대보다는 훨씬 뭐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과거와 같은 그런 소련 시절의 영광을 회복하기는 어렵겠죠. 뭐 앞으로도 상당 기간 말입니다. 러시아의 경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총 생산은 2018년도 기준 보면 1조 6,575억 달러, 세계 12위 규모입니다. 미국은 20조 달러. 많이 차이나죠. 1조하고 20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하고 러시아 국내 총 생산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하고 러시아하고 국내 총 생산 규모가 비슷하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세계 11위, 12위, 뭐 13위 이렇게 다투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 총소득은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 1만 1289달러, 세계 53위 수준입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죠. 경제 성장률을 보면 그 유가 하락하고 제재로 2015년부터는 좀 특히 2015년에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마이너스 2.5%. 2014년도 그때 뭐가 있습니까? 그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했죠. 병합시켰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렇게 서방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가도 떨어졌고 있지 않습니까? 2017년도는 좀 회복해가지고 1.5% 성장, 그리고 작년도는 1.1%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상당히 성장률이 낮죠. 뭐 많이 좋을 때는 7%까지 성장했으니까 러시아 경제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러시아 경제가 너무 원유하고 천연가스에 과도하게 의존한다는 것이죠. 그 원유하고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하면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경제가 휘청하고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이제 원유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마이너스까지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어떡합니까? 러시아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죠. 국방비도 보면 미국에 거의 뭐
1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2017년도 기준인데요. 663억 불, 미국은 6,100억 불인데요. 러시아가 이렇게 처한 대내 상황을 보겠습니다. 대외 상황을 우선 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병합시켰죠. 이것 때문에 이제 제재를 받고 서방하고 대립하고 있죠. 지금까지도. 2015년부터 시리아 내전에 적극 개입해서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뭐 전투기도 파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함도 파견하고 이렇게 하죠. 군사장비는 당연히 지원해 줄 거고요. 그리고 2016년도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대선 개입설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 이렇게 증거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명됐는 데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여전은 남아있죠. 의혹의 시선은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도 3월달에는 영국으로 망명한 전직 러시아 이중간첩 암살을 시도했습니다. 근데 실패했죠. 서방 제재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러시아가 처한 대내 상황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옛 소련 시절의 위상을 어느 정도라도 회복하려면 경제 성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중국하고 뭐 실질적 협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관건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되겠죠. 경제도 많이 성장해야 되고 중국하고도 형식적 협력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협력이 돼야지 어느 정도 이제 그 힘을 바탕으로 미국한테 그리고 세계로 국가들한테도 이렇게 대항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우선 경제 성장은 차치하고 중국하고 관계를 러시아가 어떻게 갖고 가고 있는지 이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러시아하고 중국은 이렇게 미국 견제에 라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죠. 러시아는 중국하고 협력해서 미국 견제하고 옛 소련 시절의 위상 회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러시아의 이런 의도에 발맞춰 나오고 있죠. 시진핑 주석은 2013년도 그때가 이제 집권하게 됐죠. 집권하고 나서 첫 방문지로 이렇게 모스크바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국가 주권과 안보, 경제 발전에 관한 상호 이해의 정진과 국제 문제의 긴밀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러시아하고 중국의 이해관계가 부합된 증거죠. 중국하고 러시아는 국경 문제를 해결하고 무역 규모를 확대했으며 국제 문제에도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만큼 두 나라가 이렇게 이해관계가 합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시진핑과 푸틴 간의 정상회담 모습입니다. (2013년도 7월달엔) 동해에서 중러 합동 군사훈련도 실시했습니다. 군사 분야까지도 이렇게 협력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얘기죠. 특히 2014년도 5월달에 러시아하고 중국은 천연가스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18년부터 30년간 중국이 매년 380억 세제곱미터의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구매한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 측의 경제 제재와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서방이 제재하고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갖다 안 들여오려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크게 의존하고 있는 천연가스를 제대로 팔아먹지 못하면 러시아 경제가 희청될 수밖에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이 이렇게 많이 사들여가니까 안정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얼마나 고마워했겠습니까? 중국은
더 많은 육로 수송 에너지 확보 노력을 이 당시도 전개 중에 있었어요. 중국도 필요했죠. 이렇게 천연가스 있지 않습니까? 육로로 수송하는 게.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됐으니까 이렇게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서로한테 윈이 된 것이죠. 근데 이런 이면에는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뭐 군사적으로 이렇게 그 외교적으로 이렇게 이해관계가 뭐 부합되는 면도 있지만 이렇게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 상황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남중국해 분쟁 관련 중국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중국해는 중국이 아주 예민하게 자기들의 뭐 관할 해역으로 보고 있는 지역이죠. 근데 러시아는 입장이 다릅니다. 남중국해에서 베트남하고 석유 개발도 공동으로 추진하고요. 특히 베트남의 잠수함 판매도 추진했습니다. 잠수함도 판매했죠. 킬러급 잠수함이라고 아주 이렇게 만톤급 되는 그 대형 잠수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하고 중국은 중앙아시아에서도 경제적 영향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경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하고 중국 간의 무역 구조, 그리고 상호 투자 수준, 이민 문제 등 갈등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요. 특히 시베리아와 극동에서 심화되고 있는 중국의 경제적, 인구학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러시아의 우려가 큽니다. 러시아와 중국하고 무역 구조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중국 상품이 다 러시아로 이렇게 팔려나가는 것이죠. 중국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무역 구조입니다. 러시아는 팔 게 없죠. 중국한테 뭐 군사무기 빼놓고는 뭐가 있겠습니까? 군사장비 빼놓고는. 그리고 투자도 주로 중국에서 러시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민 문제, 특히 이쪽에 러시아 극동 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러시아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쪽이 다 중국인들이 점령하겠다, 황화가 되겠다 있지 않습니까? 중국인들로 채워지겠다, 이런 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과거 이렇게 이쪽 지역에 극동 지역이 중국 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그런 상황에서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러시아인들이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극동 지역에 보면 러시아인들은 830명밖에 안 되는데 중국 동북 삼성 인구는 9천만 명입니다. 9천만 명. 무려 10배가 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일부만 이쪽에 극동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 거의 뭐 러시아인 830명 채우기는 뭐 큰 어려움 겪지 않겠죠. 금방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인들이 우려하는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이렇게 러시아의 바이칼로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부동산 광고입니다. 토지 뭐 이런 거 중국 애들이 막 사들이는 거죠. 와가지고 뭐 있지 않습니까? 바이칼로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환경이 좋죠. 물도 맑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막 진출하게 되는 거죠. 한 번은 중국 회사가 바이칼호 그 맑은 물을 이용해서 생수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이쪽 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했어요. 결국은 취소됐습니다.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뭐 중국인들이 막 땅도 사고 그러니까 그 러시아 사람들이 반대 시위도 이렇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벌이고 있어요. 데모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국 진출에 반대하는 데모지 않습니까? 특히 바이칼로 주변에 부동산 10%를 갖다 중국인들이 매입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중국인들이 휩쓸고 가는 것은 나만 하는 것이 없다는 얘기가 참 떠오릅니다.
러시아 중국 관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양국 간의 협력 관계는 아직 전략적인 협력이라기보다는 전술적인 협력 수준이라고 진단 내릴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변경이라는 목표에 있어서는 이해가 일치하지만 이를 실제로 달성하기 위한 심도 있는 전략적 협력을 할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앞으로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이렇게 러시아하고 중국이 뭐 유대관계 강하고 협력관계 강하는 거 보고만 있지는 않겠죠. 미국이 이들 국가 러시아와 중국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러중 관계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두 나라가 이렇게 뭐 관계 강화하고 이렇게 협력 강화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그러겠죠. 소위 말한 디바이더 앤 룰입니다. 분할 통치지 않습니까? 떼놓고 각자 각각 이렇게 대응하겠죠. 러시아와 중국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이런 대러시아 정책, 대중국 정책이 이들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관계를 갖다 이렇게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하고 중국은 뭐 주요 외교적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같은 목소리를 내려고 시도하겠죠. 그럼으로써 이제 미국 주도의 일극 체제에 대항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러시아하고 중국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자, 그러니까 뭐 실질적 협력관계로 나아가기는 상당히 이렇게 장애 요인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이 그러한 관계를 갖다 협력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갖다 방관할 리도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들 러시아하고 중국이 어떤 관계를 갖다 정립할 것인지, 그리고 미국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이 문제를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 강대국 세 나라의 관계 설정이 결국은 우리 한반도의 이해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국제 정세에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니까요. 이런 세 나라가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이어나갈 것인지, 이렇게 어떻게 변화하게 될 것인지, 이 문제를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이렇게 러시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